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발생할 수 있는 응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이 적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응력이 재분배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죠. 드문 아주 일반적인 구조, 드문 경우지만 이렇게 탁 떨어진 부재, 얘는 드물지만 구하기가 쉽고 얘는 흔한 비틀림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고려해야 될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값을 얻어내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해보세요. 대부분의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틀림의 유형, 적합 비틀림이 부재 각각의 강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림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가는데 아까 앞에 부재에서 뭐 균열의 발생이라든지 철근의 항복이라든지 이렇게 상대 강성이 변화되면 비틀림 모멘트의 재분배나 감소를 당연히 야기하게 되고 비틀림 균열이 발생할 그 시점에는 콘크리트 부재는 이미 상당히 큰 비틀림 변형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적합 비틀림을 받는 콘크리트 부재에서의 최대 비틀림 모멘트는 그 부재의 비틀림 균열을 발생시키는 값으로 간주하고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계속 읽어도 한국말 참 어려울 때가 있어. 자, 이 무슨 얘기야? 보통의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적합 비틀림을 받는 콘크리트 부재에서의 최대 비틀림 모멘트는 그 부재의 비틀림 균열을 발생시키는 값으로 간주.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이 부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재에 이제 적합 비틀림이 발생을 하는 부재인데 여기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최대 비틀림 모멘트는 설계할 때 균열이 발생해 갖고 다 얘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얘는 비틀림에 대해서 더 많이 견디겠지만 설계할 때는 이 부재에서 최대 비틀림 모멘트는 그 부재의 비틀림 균열을 딱 발생시켜. 이거보다도 더 오래 많이 견딜 수 있지만 최대 모멘트는 그거다라고 간주하고 설계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그 단계가 지나가게 비틀림 설계 정도의 비틀림만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연결돼 있는 부재 사이에서 응력 재분배가 일어나서 얘가 큰 문제가 있지 않게 양쪽에서 재분배를 막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 실제로 최대 비틀림 모멘트는 그 부재의 비틀림 균열을 발생시키는 값보다 훨씬 더 크겠지만 요 값으로 간주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교수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연습 문제도 풀고 하면서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 보면 비틀림은 보통의 경우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은 좀 아니야 이제. 왜냐하면 너무 이제 비정형 구조물이 많아지니까. 왜냐하면 평형 비틀림은 실제적으로는 드문 경우이고 계산이 어렵지 않으며 적합 비틀림의 경우는 비틀림 균열을 발생시키는 값으로 최대 비틀림 모멘트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왜? 비틀림 균열을 발생시키는 값, 요거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주 인장력, 주 압축응력, 이렇게 주응력도에서부터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물론 최근에 비틀림이 주 설계가 되는 특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예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비틀림을 받는 부재의 주응력과 균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별표 또는 당구장 표시만 해주겠습니다. 재료 각 책 참조 딱 찾아보면 5분 이내, 5분 이상 절대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재료각 책에 순수 비틀림을 받는 부재의 주응력, 균열, 순수 비틀림만 작용하는 부재 주응력 방향은 수평성분과 약 45도 각도를 이루게 되고요. 균열은 보의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생하게 되는 걸 머릿속에 그려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휘면 이렇게 따라서 돌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터럽은 전단과 같이 U자형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돌아가는 폐압 스터럽을 비틀림 설계에는 써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아마도 여러분들 인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순수 비틀림만 퓨어 토션이죠. 요
재료학책에 보면 순수 비틀림 작용하는 경우에 부재 주응력 방향 수평 성분과 45도를 이루게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꼭 참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까 박벽관 이론을 쓰게 되는 그 동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단면이나 속이 비어 있는 단면이나 일단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거동이 똑같다. 그것은 뭐야? 그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 코어 부분의 콘크리트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단지 그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균열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값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균열이 난 이후에는 그 내부에 있는 코어 콘크리트는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좋은 실험이 결과가 됐고 이 실험이 결국은 미국이 우리가 조금 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것은 틴월드 튜브, 박벽관 이론 이 부분도 여러분 재료학책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벽관 이론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다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렇쿵 그래서 유럽의 박벽관 이론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결국 미국의 ACI 기준도 스큐 밴딩 이론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박벽관 이론은 비틀림을 받는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전의 거동을 예측하는 데 이용이 된다. 비틀림 하중에 대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순수 비틀림, 워핑, 뒷 비틀림 광구조 할 때 여러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디스토션, 찌그러짐 세 가지의 저항 특성으로 나뉘어볼 수 있는데 강구조와 달리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비틀림에 대한 강성이 크기 때문에 워핑에 대한 효과는 무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이미 말로 설명했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경사휨 이론, 이게 스큐라는 게 이렇게 빗면, 경사면의 빗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 이렇게 갖고 우리는 이 직사각형, 이 단면에 대해서 이 응력 갖고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얘가 이렇게 딱 휘어갖고 균열이 발생해서 이쪽에 있는 면이 떨어져 나갔을 때 생겨나는 그 경사면에 발생하고 있는 수직 응력과 수평 응력을 가지고 비틀림 설계를 유도했으니 이거는 얼마나 어렵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웠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비틀림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어려운 챕터였다라고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나를 포함해서. 그치? 도대체 이게 뭔가 좀 수학적이고 논리적이면 내가 좀 따라갈 수 있었을 건데 좀 그러려면 경험치를 쓰고 그러려면 경험식을 쓰고 이렇게 피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선입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틴월드 튜브 같은 거는 우리 재료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벽관 이론 이거는 내가 재료학을 강의할 때 나의 강의 자료에 있던 내용을 잠깐 가져온 거예요. 박벽관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비틀림을 받고 있잖아. 지금 비틀림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얇은 튜브, 치약 같은 얇은 튜브에 작용하고 있는 전단 응력 그것과 요 반지름곡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타워 T가 컨스트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T가 큰 곳에서는 전단력 타워가 작고 두께가 작은 곳에서는 타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일반적인 유도에서 우리가 나타난 거죠. 요 박박관 이론에서 그걸 유도하고 있는 이유는 shear flow. 여기에 Q는 타워 T, 요 Q 타워 T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타워 T, 즉 전단 흐름, 전단류는 단위 길이당의 전단력인데요. 얘는 시험에서 5점짜리 또는 10점짜리 용어 설명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애예요. 전단 흐름에 대해서 논하라. 전단류에 대해서 논하라. 비틀림 설계에서 근간이 되는 그거거든. 박벽관에 이렇게 전단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 단위 길이당의 전단력, 얘를 전단 흐름 또는 전단류라고 표현을 합니다.